민사소송법 10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래이행의 소 살펴보다 말았죠. 그래서 장래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첫 번째 정기행위, 두 번째 계속적 반복적 이행 청구의 경우.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 이행 청구에서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 불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 불이행한 부분과 장래 도래하는 이행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 또는 부당 이득으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 장래의 특정 시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나 부당 이득으로 인한 침해 상태가 그 어떤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존속된다는 것이 명백히 예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장래의 특정 시점을 정확히 지정을 해야 된다. 170쪽 한번 보시죠. 170쪽 이제 세 번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이행기의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써 상대방이 그 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매매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 매매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매매 계약의 존재를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70조 이행기의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쪽 부분에서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 그러나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 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행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이행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나한테 돈 빌려간 저 채무자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족족 망하고 있고 1년 후에는 완전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 빈털터리. 응?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어렵게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걸 이유로 해서 미리 청구할 수 있냐?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그 이행 소송에서도 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그 사정만으로 뭐 이행 소송에 소의 이익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순히 어떤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장래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사정이 예견된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이행해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장래 이행해소. 예를 들어 원금과 함께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 이건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아주 흔한 경우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 근데 홍길동이가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이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대여금 1,000만 원만 지급해달라 이렇게 소송하지 않죠. 그 사람이 대여금을 나한테 다 갚을 때까지 그때까지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거죠. 그죠? 지연이자까지 다 같이 청구해야 되는 거죠. 법원은 내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내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연이자까지 내가 다 받으려면은 지연이자까지 같이 청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지연이자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거예요. 이건 장래 이행
장래 이행 청구 부분이죠.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가 병합해서 제기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명도와 함께 명도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차 건물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그 임대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런 경우 지금 임차인은 뭐예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그 임대 건물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임대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장래 임대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 이행소와 장래 이행소가 병합돼서 제기되는 형태가 된다.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실무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이런 경우 이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행 소송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권리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확인 소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확인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 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확인 소송에서는 이 확인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당사자 적격에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 적격이 이제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소의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이때 당사자 적격에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이행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은 뭐라고 주장 자체로 판가름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형성 소송에서는 실체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형성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그 실체법에서 누가 당사자 적격자인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원고 적격자로 규정된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때 확인 소송은 뭐라 그러죠? 확인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확인의 이익의 문제에 흡수돼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는 있어도 당사자 적격이 흥결됐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인 소송에서는 이 확인의 이익이 소의 이익의 중심을 이뤄요. 중심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뭐 이행 소송에서 이행의 이익, 형성 소송에서 형성의 이익,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근데 확인 소송에서만 유독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내 교과서가 제일 잘 정리돼 있어. 다른 교과서 봐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자, 170쪽 한번 보시죠. 확인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자, 이행소송, 형성소송에서는 그 대상이 이행청구권, 형성소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행소송에서는요,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행 판결에는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집행력이 인정이 돼요. 집행력이 뭐예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 응? 그러니까 내가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소송에서는 형성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형성 판결의 내용에 쫓아서 법률 관계가 발생된 경우 소멸하잖아요. 후속 행위를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물론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보고적 신고를 할 수는 있겠죠. 뭐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렇지만 판결 자체로 법률 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판결 자체로.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은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유용한 소송 제도죠. 내가 이행 판결을 받거나 형성 판결을 받으면 바로 내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행이익이나 형성이익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확인 소송이에요. 확인 소송은 이런 집행력이나 형성력이 없어요.
그냥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와 같은 법률 관계,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 또는 부존재한다 확인하는 데 그쳐요. 그 집행력이나 형성력이 없어.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확인 판결이기 위해서는 뭐 확인 판결 해줬다고 법률 관계가 확인 판결의 내용에 쫓아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런 소송은 뭐하러 제기해요? 그러게 말이죠. 이런 소송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확인 소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 소송이 우리 이 소송 제도의 연역에 있어서 가장 늦게 등장한 소송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 이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확인 소송은 최근에 들어서 인정된 소송 유형이에요. 그만큼 확인 소송은 사실 유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응? 그리고 확인의 대상은 그냥 권리관계, 법률관계잖아. 굉장히 넓잖아. 그 폭이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확인 소송은 자칫하면 정말 무용한 소송이에요. 무용한 소송. 그래서 확인 소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소위 이익이 없어요. 확인 소송은. 그래서 확인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응? 근데 뭔가 권리 구제를 위해서 뭔가 소송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있는데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부득이하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는 거. 이게 바로 확인이. 이게 바로 확인이. 그래서 171쪽 첫 번째 줄 보면요.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나 형성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 판결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특별히 담보되지 않아요. 따라서 확인 소송이 소송 제도로서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이고 확실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확인 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에서는 무슨 이행의 이익, 형성의 이익 이런 거 요구되지 않아요. 근데 확인 소송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그럼 이때 이 확인의 이익이란 게 뭐냐?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러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의 개념 요소 세 가지예요. 첫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불안 위험이 존재해야 돼요. 법률상 지위에. 그다음에 또한 그와 같은 불안 위험이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상 지위. 그다음에 현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받을 수도 없고 형성 판결을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확인 판결밖에 확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걸 뭐라 그래? 보충성이라 그래.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해요. 확인 소송의 보충성. 자, 확인의 이익의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판례는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따로 무슨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우리 상법이 인정한 유지청구권 뭐야? 주식 발행을 이렇게 잠시 보류해달라 이렇게 금지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소송, 예를 들어서 무슨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렇게 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3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회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계약이에요.
그럼 회사가 어떤 손실을 입게 되면 그게 주식의 가치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로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경제적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이유로 주주가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경우 주주가 갖는 것은 어떤 법률상 이익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상 이익이란 게 뭘까요? 내가 이제 지난번에 아마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 효과, 법률상 지위, 이런 얘기는 뭐냐면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 응? 돈이 발생되는 게, 물론 돈이 발생하면 권리 의무와 관련이 되죠,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권리가 발생 소멸하거나 또는 의무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렇게 하여튼 권리 의무가 발생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률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위를 우리가 법률상 지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 효과, 법률상 지위하면 권리 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의무. 또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의 해지, 또는 공무원이나 교원, 여기 교원이라면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하는 거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왜냐하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원이라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립학교를 붙여야겠네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돼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해임이나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해임 파면된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돼서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이 돼요.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의 해지.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을 갱신을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채용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면직.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직위 해제는 이제 그 직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직위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죠. 면직은 직을 면하는 건데요. 면직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직접 자원 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표 내는 거 징계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직권 면직도 있어요. 직권 면직도 직권 면직 같은 경우도 징계는 아니에요. 직권 면직은 뭐냐면 이제 무능한 경우, 해당 직을 수행하기에 무능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때 뭐 스스로 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을 하는데 이건 징계는 아니죠. 그죠? 징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임 파면하고 다른 거예요. 해임 파면은 뭐 이건 징계예요, 징계. 징계 절차 중에서도 아주 그 최강도의 징계죠. 그래서 징계 절차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중에 파면 해임은 중징계죠, 중징계. 이건 징계예요. 근데 직위 해제나 면직은 이건 징계가 아니야.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 해지, 이것도 당연히 징계는 아니죠. 그냥 계약을 해지한 거에 불과한 거죠. 응?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의 해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나 면직 등의 경우에는 징계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명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게 왜 여기 나왔냐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잖아요. 앞서서 그 예를 들어서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계속되는 도중에 정년이 도가했어요. 정년에 달했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소해이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해이익이 없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이런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과거에 해임이나 파면받았던 전력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소해이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의 해지,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나 면직은 이건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법령에 의해서 공직 취임에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위 면제라든지 아니 직권 면직이란 직위 해제 당한 사람을 만약에 공무원이나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 당했는데 안 하겠지. 그렇지만 이때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직 공무원 보통 이렇게 계약갱신 많이 해서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계속 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저 사람 근무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건 징계는 아니야. 징계는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에 취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예전에 직권 면직 당했었네. 이 사람 예전에 직위해제 당했었네. 그러면 안 뽑겠지. 근데 이건 법률에 의한 건 아니잖아. 법률에 의한 건 아니잖아.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건 아니야. 사실상 이익이 이제 사실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거지. 사실상. 근데 이건 단순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이렇게 있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경제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임용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약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임용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데 맨 밑에 줄 한번 봐요.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행사로 인한 저가 낙찰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담보 채무를 근저당 채무자가 이거를 뭐 이행기에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이제 저당권에 기한 이제 경매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거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을 떡하니 유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죠?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을 사실상 이렇게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그 유치권에서 담보된 금액을 변제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가짜가 많아요. 가짜 유치권자.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주인이 지금 빚을 잔뜩 졌으니 자기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데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이죠. 받아내고자 가짜 유치권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유치권자. 이제 서로 짜고서 이제 가짜 유치권자를 내세워서 이제 경락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제 건물 주인하고 좀 나눠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당권자가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매번 지금 경매 절차가 유찰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경락인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거든요. 유치권자가 있으면 그런 건물은 사실은 경락을 안 받는 게 속편해요. 자, 이렇게 유치권자가 있으면 경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예요. 자, 이렇게 확인의 이익의 내용의 첫 번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야 한다.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어떤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에 이런 불안 위험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안 위험이 현존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때 이제 불안 위험은 상대방으로부터 즉 이제 피고로부터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명시적으로 부인당하거나
어떤 그거에 반하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불안 위험이 있고요. 당사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어도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든지 원고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법적 불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현존하는 불안 위험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우리 판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토지가 아직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대장이 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단순한 그 부동산에 관한 어떤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기재한 장부에 불과해요. 권리관계를 표시한 장부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한 장부는 그거는 부동산 등기부죠. 그죠? 부동산 등기부.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맨 처음에 이제 등기부를 개설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이전이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속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동산 등기부를 개설하는 게 바로 보존 등기란 말이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개설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대장을 기준으로 해요. 대장을.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맨 처음에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권리관계가 들어서는 거지. 그치? 안 그래요? 토지도 예를 들어 한 필지마다 이제 대장이 마련되거든요. 건물은 이제 한 채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돼야지. 그럼 토지가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토지가 존재해야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어떤 법률적인 권리관계가 들어설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리적인 토지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리관계가 들어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대장이 먼저 작성이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금 내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 건축 허가를 받고 그러면 그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마련된단 말이야. 이렇게 마련된 건축물 대장에 기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가 이제 개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에 맞춰서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건축물 대장도 중요한 거죠.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가 개설이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미등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초로 해서 개설하게 되는데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봤더니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어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뭐 그냥 내가 등기소에 가서 내가 소유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등기관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개설해 줄까요? 아니요. 판결을 받아야죠. 이때 법원에 가서 내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등기관이 이거 당신 소유가 맞구만. 그러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개설해 주겠죠. 그죠? 이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등록 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 국가가 지금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고
국가가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국가가 지금 내 토지에 대해서 야, 그거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어. 내가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 이렇게 국가가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때 내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거. 제기할 수 없다 이거. 그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 20년간 선의 공평하게 점유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예요? 그런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했는데 내가 시효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 등기부상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하고 내가 시효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시효 취득했다라고는 주장은 그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소유권 자체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적법하다 제대로 됐다 이건 인정을 한 거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내가 시효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아니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무슨 소유권 확인을 또 구해? 응?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는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의 경우 이 건축물 대장의 비치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국가 사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해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마련이 되고 이 건축물 대장에 기해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개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엉뚱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 표시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겠죠. 그죠? 이런 경우고 아예 건축물 대장이 생성조차 되지 않았어. 아예 건축물 대장이. 하여튼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부터 하라고? 건축물 대장서부터 먼저 만들라는 거야. 건축물 대장서부터. 아예 건축물 대장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아직 그런 건물이란 존재가 없는데 무슨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건축물 대장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건축물 대장 자체가 아예 생성도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4쪽 한번 보시죠. 174쪽 한번 보시면 자, 공탁관계소송에서는 자, 공탁은 누가 해요? 공탁자가 공탁을 하는 거예요. 공탁자가 공탁소 법원에 있어요. 공탁자가 공탁소에 가가지고 공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피공탁자는 누가요? 공탁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피공탁자를. 그러니까 이 공탁물에 대한 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공탁자, 피공탁자의 개념을 아셔야 돼. 자, 판례는 공탁관계 소송에 있어서 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탁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왜 쟤네들은 무슨 공탁물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다고 왜 쟤네들이 지금 피공탁자로 돼 있는 거야? 이 공탁물에 대한 출구 권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공탁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피공탁자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제3자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 제3자가 야 이거 공탁자가 이거 공탁 잘못한 거야. 그 공탁물 그건 내 거야 내 거. 야 이거 공탁자가 애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이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해서 막 이렇게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공탁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피공탁자에게만 있어요. 제3자가 바깥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제3자가 지가 뭔데 뭐 떠들든 말든 피공탁자는 그냥 공탁소에 가서 자기가 피공탁자로 지정됐으면 공탁소에 가서 공탁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제3자를 상대로 무슨 나에게 뭐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아무런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냥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가서 그냥 공탁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야.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거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했어. 이건 원래 내가 공탁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는 건데 공탁자가 엉뚱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잘못 지급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제3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요? 공탁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왜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3자, 그 공탁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돼? 피공탁자가 아니고 공탁한 놈, 공탁자를 상대로 그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제3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확인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법원직 공무원 시험 같은데 지문으로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내가 요건 이제 다뤘어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죠.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까? 그러니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이 돼. 이게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해요. 확인 소송의 보충성. 그러니까 확인 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유효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돼요. 이걸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행 소송이나 형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빌린 돈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지, 대여금 채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그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리고 형성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건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중간에 그러나 판례는 한번 보죠. 그러나 판례는 매매 계약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만일 그 기본이 되는 매매 계약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 인도한 매매 목적물에 반환을 구한다든지
하여튼 원상회복을 구하는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그런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의 존재 여부와 관련돼서 이후에 계속 이제 어떤 분쟁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매매 계약 그 자체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돼서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6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한 판례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내가 일반적 권리보호에 필요해서 우리 판례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지만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될 쯤 됐어요.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거의 다 됐어. 그래서 내가 다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되면 비록 과거에 그런 판결문 이런 걸 이제 증거로 제시하게 되면 바로 이제 판결이 내려지긴 하지만 일단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이때 또다시 집행권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종전의 집행권원하고 지금의 집행권원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이하게 신속하게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집행권원이 이 충돌하는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기할 수 있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이행소송에 의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때 확인소송이 뭐냐 하면 176조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인데 이게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 문장을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확인소송. 다시 얘기해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에서 이 존재한다는을 지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냐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확인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재판상 청구잖아. 이 재판상 청구 중에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때 확인소송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때 이제 이 소송은 뭐냐면 동일한 이행소송, 예를 들어 대여금 같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순전히 소멸시효 목적만으로 다시 재판상 청구를 했다. 요거 확인만 구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를 했다. 요 확인만 구한다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그것만 확인해 준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대상 채권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지. 대상 채권의 본안에 들어가서 다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확인 판결은 뭐야? 집행력이 없어.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충돌할 염려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용한 소송 형태죠. 그러니까 주요한 게 이게
존속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이런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근데 최근에 나온 거예요. 2018년 10월 18일 선고됐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이것도 나왔고 이게 이제 판결이 선고된 지 한 2년 정도 됐죠. 2018년 10월 18일이니까 정확히 아직 만으로는 2년이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속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 이 확인은 뭐 확인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거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그 확인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 어떤 채권의 존부에 대한 불필요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집행권원의 어떤 집행권원을 2개 받음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이중 집행당할 위험이 있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법원에서 참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한편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요건 잘 숙지해 주셔야 돼. 한편 우리 판례는 자기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나에게 상대방이 나의 소유권을 다툰다면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확인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피고 옆집에 사는 사람 소유일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면 그게 바로 직접적인 권리 구제가 되는 거잖아. 내 소유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소유권 확인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 피고로 특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 소유일 수도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형성소송 같은 경우에는 형성소송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성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다른 이유로 그 형성 효과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계속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했어요. 그럼 혼인 관계가 해소되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아요. 이때 이제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데 이제 어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배우자로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종전의 인척 관계는 새로운 혼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의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는 해소가 되긴 하지만 이혼의 경우와 달라. 이혼한 경우에는 무슨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 관계 같은 거는 이혼하게 되면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는 해소되지만 그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 관계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새로운 혼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끊어지거든. 그다음에 또 내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동일시할 건 아닌데 일단 뭐 우리가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혼인 관계는 소멸됐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우 이혼 소송 계속 중에 협의 이혼이 성립했다든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형성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권리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 때는 이제 소송물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좀 강의 시간이 좀 길었네요.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